2기 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관련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지금 취임한 지 2달 됐네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매크로 이코노미의 변수들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환호화이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금융시장 시주압박을 변하고 있고 또 거시경제 정치가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재집권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관련된 에너지 이슈가 뭐가 있을까? 에너지 이슈는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제가 이제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우선 경제 정책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하면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뇌리에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제조, 세 번째는 백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뇌리에 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그 경계가 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저 정책 가운데서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결국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활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도입을 한 측면도 상당히 있고, 세 번째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이민 정책이라는 걸 보면.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불법 이민이라든지 또는 마약 이런 대책 강화를 위한 특정 수단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역 불균형 시정 이런 쪽으로 이제 목표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죠. 지금까지는 각 개별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 4월 2일은 트럼프 표현은 미국 해방의 날이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그 리스트를 쭉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의 어느 품목에 대해서 몇 %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손을 댄 게 어디냐면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그 회원국들에 먼저 이 손을 좀 댔죠. 그래서 먼저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전면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는데 살짝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4월 2일부터 이제 전면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좀 연기가 됐죠. 그리고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5에서 30%, 15에서 30%의 관세율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월 4일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고 3월 4일에 10% 추가 관세 매겨서 합쳐서 20%포인트를 더 이 관세율을 높였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에 대한 관세 6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이미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 25% 추가 관세에 대해서 거기다가 25% 또 더 얹어서 50%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캐나다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온타리오주에서 그 주지사가 그럼 그러면 정기요금으로 인상을 해서 정기요금 인상을 해서 거기에 인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죠. 그러자 이제 미국이 보류를 일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미국이 지금 수입하고 있는 전력, 순수입의 그 양이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이제 작년도의 경우에 미국에서 소비된 캐나다산 전력은 총 약 돈으로 따라서 21억 달러 정도를 지금 수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EU가 또 250억 유로,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EU가 아시다시피 미국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EU의 와인이라든지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를 매기겠다 마케팅을 했죠. 이제 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 관세, 4월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는데, 결국은 미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떼고 양자간 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뭐 사실은 과거부터 그랬지만은 뭐 WTO라든지 뭐 이런 거 무시하는 거죠. 왜 미국이 그 국력이 이렇게 세계 최고인데 n분의 1의 발언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대1로 양자 간의 협상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국에 그러면 보복 조치는 뭐가 있을까? 중국이 사실 세계 최대 무역국인데, 그러면 자, 중국 우선 미국의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타겟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석탄과 LNG에 대해서 이미 3월 10일부터 15% 관세를 추가를 했고요. LNG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유라든지 농기계, 대형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관리를 통해서 히토류 관리를 강화를 해서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관리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억제를 하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구글에 대한 독급법 조사. 뭐 사실 구글은 뭐 중국에서 제대로 지금 활동 못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은 독급법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EU도 구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애플에 대해서도 상호 호환성이 없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의 LNG에 대해서 이제 수입 관세를 매겼습니다. 트럼프 6기 때 뭐 10%, 25% 이런 식으로 매겼고, 이번에 이제 15%를 매겼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정도. 그때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여러분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취약점이 뭐냐면 히토류죠. 희귀금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8%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2021년 기준이죠. 총 1억 6천만 달러를 이제 히토류 금속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7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고요. 나머지는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여러 가지 비스무트, 텅스텐, 몰리브덴, 인디움, 텔루 뭐 이런 여러 가지 희귀금속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나 그린란드에 대한 히토리에 주목하고 있죠. 계속 뉴스에 나왔었죠. 히토리 우리한테 좀 채굴권을 넘겨라. 또 그린란드를 이제 뭐 합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갖고 얘기하는 그 중에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있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사실 폭풍 전야죠. 폭풍 전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가 8번째입니다. 2023년 또 작년.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미국이 최대 무역 적자국은 역시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순서로 캐나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8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앞으로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시정연설에서 평화 양원 연설이 있었죠. 이때 그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죠. 지금 한국과 미국은 지금 한미 FTA가 체결돼서 사실상 제로입니다. 실효 관세율이 0.79%인데 어떻게 4배가 더 높게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다고 그러냐. 이건 사실 MFA라고 해서 최애국 대우 그 관세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 그래 다른 나라들의 제3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뭐냐면 13.4%인데 이걸 미국의 3.3%와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이런 보유자주 장벽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관세가 높다, 장벽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관세 그 세율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비관세 장벽까지. 두 번째 통화정책입니다. 자, 통화정책. 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금리를 내려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36조 달러인데 이자만 1년에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나가니까 미국 국방비 8,800억 달러에 2배 가까이가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금 지급되니까 이거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리를 자꾸 낮추라고 압박을 하죠. 어제도 이제 FRB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4.25에서 4.5%.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면 저기 SNS다가 야 금리를 내렸어야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수차례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지금 현재 한 4% 이상이잖아요. 지금 10년 금리가 원래는 2021년만 해도 한 1.6%밖에 안 됐거든요.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이거 부채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 압박을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 반세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내리기도 상당히 쉽지는 않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2차례 인하하겠다. 지금 어제 FRB가 그런 식으로 예고를 했죠.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하했던 거는 작년 9월에 0.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빅컷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에 이어서 두 번에 각각 0.25%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인하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재정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은 이제 트럼프는 그 집권 임기 때 그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낮췄거든요. 35%였던 법인세를 22%가 낮추는데 이걸 결국 15%가 지금 낮추겠다 얘기인데 일단은 올해까지 그게 효력이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만료가 되는 효력이 이제 끝나죠. 올해 말에. 그럼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의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세 요거를 연장하는데 그건 재정조정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버짓 리컨실레이션 이런 절차가 있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항구적으로 감세를 지금 추진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더 낮추겠다. 15%까지.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39.6%, 37% 낮추는 일기 때 이걸 더 낮추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정적자를 어떻게 이제 그걸 메꾸느냐? 결국 관세,
자, 관세를 통해서 약 10년간 세수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 관세 수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 공무원들 삭감하고 뭐 해가지고 정부 지출 줄이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좀, 그 다음에 IRA라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그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여러 관세나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세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가지고 이걸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를 밑에 그래프를 보면 사실은 여기 1980년도 무렵에는 굉장히 양호했어요. GDP 대 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더 낮아. 한 30%까지 넘었는데 30% 정도. 그러다가 계속 늘어 지금 120%가 넘었거든요. 상당히 일본이 252%인데 일본은 절반이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도 지금 부채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릅니다. 앞으로 또 사실 어떻게 모르죠,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52%거든요. 작년 기준 국가 채무 제일 좋은 범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52%니까 우리는 이미 이보다 높고, 우리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우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참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우선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그때 109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 103까지 떨어졌는데 달러가 막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사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이 이 기간이 바란지도 모르겠어요. 달러 약세. 왜냐면 달러 약세가 되면 결국 이제 수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수입가격이 높이는 효과가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경제학교과서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이제 달러 약세는 미국의 관세 플러스 보조금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기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그런 효과를 이중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쁘진 않다. 달러 약세가 너무 그동안 강했다. 그 얘기죠. 근데 금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온스당 3,000달러를 지난 3월 14일에 돌파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금 거래 되게 주식처럼 이게 거래하는 게 계속 사서 모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 계속 폭발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금 가격이. 이게요, 금 가격이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금으로 좀 몰리게 하는, 달러도 약세고 그러니까 금으로 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보니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자, 근데 국제 유가는 뭐 잘 아시는데 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68불, 67불 브렌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뭐 약세와 하락 요인이 이제 공존하죠. 뭐 하락 요인은 결국 트럼프 감세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부분 정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중재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시설이나 인프라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가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형 18개월 동안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량이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 전망, 이런 것들이 유가 하락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요인은 역시 지정학적 요인,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하락,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 요인이 되겠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트럼프 정책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도대체 이 앞으로 이 트럼프 정책에 어디로 갈 거냐? 도대체 관세가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과연 국경을 안보, 그리고 뭐 이민이라든지 마약,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부 세수 확보가 우선이냐? 아니면 무역 불균형 시장이 우선이냐? 또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혼란스럽다는 거죠.
우리 저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국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소비자 소비를 못하죠. 그 다음에 투자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고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투자와 소비와 고용 그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한다.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경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지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인상과 잠재적 보호 위협 자체가 투자 소비 결정 그리고 고용 그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죠. 여기서 보면은 경제정책 불확실성 OECD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번 주에 나왔죠. 그 3월달 임시 경제 전망 보고서 수정을 한 게 나왔는데 보면 이 경제 불확실성,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선진국, 이 빨간 선이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의 불확실성이 이 대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경제정책의 그 uncertainty, 즉 불확실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세 번째 독일,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위기는 멕시코다. 멕시코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일각에서는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캐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보복을 이야기해서 세계 교육이 축소로 될 거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과거에 미국에서 그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극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때 1890년대에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있었는데 이때를 넘는 그런 수준인데 트럼프의 그 실효 관세율이 이대로 실행이 되면 2.4%에서 31%로 실효 관세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내 저소득층이 가장 피해를 보고 역시 그들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올해 미국 GDP가 0.5% 감소할 것을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FRB가 스스로 밝혔어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2.1%에서 2.7%로 낮아질 거다. 그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FRB 스스로도 지금 대폭 낮췄고 FRB가 미국의 PC, 코어 PC 물가, 즉 핵심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2.5%에서 2.8% 연말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수정을 했어요. 고용 실업은 4.1% 현재에서 4.4%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파월 의장이 솔직히 자기가 속내를 뭐 충분히 털어놓기 어렵지만 어렵다. 몇 번 얘기했어요. 기자회견할 때. 언서티티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경제 전망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 했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보였죠. 자, 이거 보면요. 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계를 좀 잠깐 들여다볼게요. 지금 미국이 총 수입에서 보면은 여기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절대 규모입니다. 수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는 멕시코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유, 맥주에 좀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전화기, 폰, 주로 핸드폰이 되겠죠. 이거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컴퓨터,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여러 가지 품목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재밌는 것은
자, 캐나다와 멕시코는요, 왜 어렵냐면 GDP의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은 25%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보복을 서로 하게 되면 결국 그 큰 피해보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게 미국은 14%, 멕시코에 수입하는 거에 15%,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14% 뒤에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득은 상당히 수입 비중이 크지만 캐나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78%나 되고요. 멕시코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80%나 되기 때문에 멕시코와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상당히 큰 일이다. 멕시코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체 수출에서 15%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 전체 수입의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입을 타는 것들이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한국 우려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이건 매월 그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최근에 올해 1사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가 될 것이다. 그런데 경기 침체, 리세션 원래 경제학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 지속될 때, 뭐 경제학적으로나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닐지 몰라도 경기 둔화는 사실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전망기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보면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케임브리지, 퀸스칼리지 이런 각 기관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고용률은 아직은 낮지만 조금씩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도 이제 앞으로 시간 문제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제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걸로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앞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 벌일 것이다. 이런 그래프를 있습니다. 이 계란값이 제가 보니까 미국에 요새 계란 먹기 힘들어요. 계란 아침에 먹을 때 계란 먹으려면 시간이 못 먹는데 미국에 저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 미국에 10개 계란 10개가 우리 돈 14,000원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개면 한 5,000원이면 되죠? 5,000원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란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예요. 에그플레이션. 다른 것도 엄청나게 올랐죠. 상징적으로 계란값 가지고 얘기하는. 자, 미국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과시화될 경우가 하락하지 않겠네요. 최근에 며칠간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한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이거를 크고 아름다운 금리 하락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Big and beautiful drop. 그러니까 얼마나 바랬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다시 또 올라가니까 걱정이 이제 트럼프니까 걱정이죠. 그런데요, 이 노무라 증권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떠드는데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되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과도기니까 좀 참읍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외국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한번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 차례 대통령과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10년물을 낮추는 거다. 그런 얘기 한국 보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국제금리. 세계경제 성장률은요, OECD에서 나온 책을 나온 거 보면 결국은 이제 다 낮췄죠. 원래 3.3%를 3.1%, 내년 3.3%를 3.0% 낮췄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밑에 표를 보면 가장 충격이 큰 게 역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당초 작년 12월 전망치보다도 마이너스 1.3%포인트, 즉 1.3%포인트를 낮췄어요. 그 다음 멕시코는 더 낮췄어요. 마이너스 2.5%포인트. 더 낮췄어요. 근데 멕시코나 캐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OECD 이렇게 경제 전망치에서 반영을 하고, 이건 그 여파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양자 간의 상호환세가 서로 매겨질 경우에 GDP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도 영향을 받는 캐나다, 이런 순서대로 서로가 10% 관세를 퍼머넌트리 영구히 부과했을 때 받을 GDP에 대한 충격, 국가별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보면 차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제 끝입니다. 중국은 별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금감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정책인데, 첫 번째, 트럼프는 에너지 도미넌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우위주의. 미국은 앞으로 굉장히 빨라고 한 거는 트럼프가 발언했던 거를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시험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기를 보면 전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에너지로 막대한 풀을 쌓을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그것이 없다. 중국은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도미넌트가 되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 2월에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에너지를 발굴하자 이거죠. 생산하자. 그래서 에너지 우위, 왜 우리가 에너지 우위를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우리 발밑에는 액체 황금이 흐르고 있고 석탄이 있고, 이걸 빨리 채굴해서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 공급하고 해서 에너지 도미넌스를 확립하자. 이게 첫 번째 철학이라고 보세요. 두 번째는 IRA,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금도 주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감세 혜택을 줬던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재검토하거나 처리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하 양원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정조정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IRA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재정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버짓 리컨실레이션이 재정력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51표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IRA를 재검토 처리하고 관세 인상, 정부 지출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이때 이제 재정 조정할 때 IRA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이 쭉 있죠.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 신규 인가를 해금을 하겠다. 그래서 LNG에 대해서 결국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작년 1월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 즉 일본 등에 대해서 수출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원래 금지를 했는데 해금했다가 이걸 풀었다가 다시 이걸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켰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걸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LNG 수출 증대로 인한 국내 에너지 공백은 원자력 등으로 메꾸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들이 있었으면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여기가 난관들만 예상이 되죠. 비용 문제, 공사 여러 가지 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액화 터미널 건설을 할 때요,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천연가스를. 그래서 LNG를 만들어야 될 때
그 터미널당 약 100억 내 200억 달러의 그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최근 트럼프 관세라든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철강과 같은 그런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새로운 터미널 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착공되지 않은 주로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되지 않은 이러한 터미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 그린 뉴딜을 종료시켜서 파리 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선언했고 내년 1월 20일 1년 뒤에 이게 합격이 될 겁니다. 탈퇴가.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은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UNFCC, UN 기후변화 협약, 이거 탈퇴 거래하는 이거는 상원의 인준이 있었어요.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이거 가입을 했는데 따라서 탈퇴할 때는 상원 인준이 다시 필요하냐? 그러나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도 기후 변화 협약에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여기 재밌는 밑에도 박스를 제가 그려봤는데 미국의 환경보호청 장관인 그 젤린이라고 하는 젤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젤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기후변화의 심장 지역에 지금 단검을 꽂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골든 에이지 시대를 지금 열려고 한다. 그 얘기죠. 무시무시한 표현을 했어요. 그 심장, 기후변화, 그 종교적인 그 지역 심장부에 단검을 꽂다. 지방을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도 기고를 했지만 그래서 어떻든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환경보호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잘 모르겠어요. 재생에너지 정책은 뭐 사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IRA가 이제 재검토되거나 폐지가 되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 주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어려운데 우선 RPS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몇 개 주, 29개 주, 그 다음에 독자적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몇 개 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리 트럼프 정부를 하더라도 거의 관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역시 그래도 여러 가지 주 차원에서의 그런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 풍력은 끝내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역시 지난번에 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풍력 발전 공유지 임대 이 시점 대통령령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분열 수입에 대해서 거액의 관세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인데요.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 자, 이런 얘기 첫 번째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우리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 신설할 것이다. 중국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것들을 신속하게 인가할 것이다. 이것도 중국을 지금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이 발전소 건설하는 문제도 중국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렇게 까다롭냐. 나는 이거 다 인가하겠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발전소 건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 후에는 베이스로드 전원에 대해서 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도 계속 짓겠다. 그리고 특히 SMR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세라위크 2025가 열렸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 원자력 세배 증설에 대해서 전략을 지원을 계속한 바가 있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지금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 또는 뭐 발전소 건설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이. 자, 저는 그래프를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리그 카운트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최단 소위 브레이크 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국에서 가장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이 베이지라든지 미들랜드 베이지, 그 다음에 이글포드 여기 보면 전부 56불, 66불, 66불 뭐 이런 게 이제
그 제한성 브레이크 포인트 지금 유가가 60, 한 7, 8불? 65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기준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브레이크 포인트 가까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적극적으로 리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리그 카운트가 늘어나지 있지 않다. 트럼프 바람은 드릴 베이비 드릴 했는데 팔아 막 했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죠.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에너지 이슈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너지 이슈 첫 번째는 이러한 트럼프 정책 하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저희 표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의 부재라든지 정부의 지원, 펀딩 부족,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부족, 그 다음에 그 인력의 고령화, 그 다음에 규제, 인허가 절차, 글로벌 이코노미 컨디션, 세계 어떤 그 글로벌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세계적 조류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찬성 의제를 지지해왔지만은 21명의 의원들이 최근에 의회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한 세액공제를 보전을 해줄 걸 촉구하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 거 역시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자는 그런 얘기죠.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트럼프 6기 때도 보면 쭉 보면은 청정 에너지 투자가 민간 투자를 차지하는 그 청정 에너지 투자 비중이 계속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거의 추세를 보면 이번에도 청정 에너지 투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원시가스 배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60억 톤을 지금 배출하더라고요. 중국이 120억 톤, 우리는 6억 톤, 우리 10배를 지금 미국이 지금 배출해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이런 식으로 탈화석연료 회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맨 위에 거는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RIA, 인플레 방출법 폐지할 때 배출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IRA 존재할 때 배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2030년에 NDC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이거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 목표 배출 경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로 회비를 하게 되면 배출 경로가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고, 이건 미국의 재무부에서 국무성에서 지금 스스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의 원시가스는 앞으로 20억에서 40억 톤 정도 증가할 것이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 이런 그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 3배에서 6배 정도 연간 배출량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있고요. 근데 과연 미국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누가 원시가스 감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의문시된다. 과연 중국일까? 중국이 과연 세계 원시가스 감축의 견인차 역할을 할까요? 자본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1대1로에만 열심히 하고 있고 남남 협력에 적극적인데 중국이 리더십을 잡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이거 EU가 이걸 리더십을 갖고 원시가스 감축을 추진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왜냐면 굉장히 다수 국가들 모여서 리더십이 부족하고 역시 추진력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네. 그러나 여기 재밌는 이 명언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여기 마켓 포스 즉 시장의 힘은 트럼프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다. 언더컷. 역시 시장 마켓 포스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아무리 트럼프가 뭐 얘기를 해도 그런 결론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내주시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에너지 관련 투자 및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많이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투자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투자가 2023년
1조 8천억 달러인데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앞으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50년에 4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이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시작금리가 계속 상승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2023년 1~2%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에 또 이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 리스크 프리 이자율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2%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LCOE가 20% 상승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역시 재생에는 자본지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민감하다. 7월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비용과 자본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 송전망 투자도 여기 맨 밑에 보면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부품 설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송전망 투자를 제어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케이블 비용이 거의 2배로 지금 2019년 이후에 증가했고 변압기가액도 약 75%가 상승을 했고 자재 기타 부품 공급 부족이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송전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사업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데요, 이 석유 가스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부채 감축을 엄청나게 했어요. 디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부채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석유 가격이 더 민감하고 석유 가격 변동에 금리 변동에는 금리 상승에는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2%포인트 금리 상승이 석유 가격 1달러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큼 분사를 많이 빼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경영 환경도 최근에 금융비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그래프는 역시 요거는 여기 보면은 네트 기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네트 기어링의 의미는 뭐냐면 순부채를 장부가치로 나눈 값인데 요게 지금 파워 전력 부분과 재생에너지 부분이 가장 높거든요. 순부채가 많다는 거죠. 장부가치 대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중 평균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가중 평균 비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큰 어떤 지금 영향을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걸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본 집약도. 그 다음에 자본 집약도가 높은 이런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2%포인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 그 LCOE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거를 지금 이 그래프가 표현해주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의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LCOE라든지 카펙스, 오펙스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카펙스 자본 지출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에너지 시장 유연성을 확대를 기대하는데 미국은 에너지 수출할 때 DS가 아니라 FOB 조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FOB는 결국 뭐예요? 선적까지 해주면 그 남은 이후에는 구매자가 권한을 갖기 때문에 목적지 조항 규제받을 필요 없어요. 특히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뭐 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한국에 수요가 없다? 좀 그런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상하이나 이런 쪽으로 선적할 수가 있죠. 한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굉장히 그동안의 정식적인 계약 조항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시장의 바람을 이미 불러 일으켰고 앞으로 더 생산이 늘어서 수출이 증가한다면 에너지 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걸 좀 이용을 하자.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수입이 한 10%,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한 15% 정도가 미국거든요. 자,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간국가 지정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한국이 어떻게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동일하게 민간국가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뭐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도
상당히 제약받고 원자력 협력, 에너지 협력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지금 장관이 가 있죠. 에너지로 방문해서 회고했다는데 그걸 몰랐어요. 1월달에 이게 저 바이든 정부도 이걸 지정을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2달 지나서야 이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것도 현안 중에 하나로 제가 그냥 넣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한 10분 오거든요. 그래,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고 제 말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학기 에너지 특강 첫 테이프를 끊어주신 우리 원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시간이 많이 넘어갔지만 한 질문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 필요하시면 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석탄에 대한 견해는 없어요. 예, 박지원 교수님. 석탄에 대한 견해는 없어요. 석탄에 대한 견해는 주로 이제 가스 쪽에 많이 관심이, 원유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석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이렇게 문헌을 다 늘리겠죠. 석탄도. 왜냐면 미국이 석탄 매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 네, 석탄 수출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별로 이제 코올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네. 뷰티풀 콜이야, 뷰티풀 콜. 뷰티풀 콜. 뷰티풀 콜 얘기하겠죠. 뷰티풀 좋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정혜영 교수님. 저기 하나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저 리카운트 있잖아요, 리카운트가 옛날에 한 1800, 한 2000개 있었어요. 2000개. 그렇죠. 초반 2000개 있다가 보통 1800개 내다가 지금 한 500개 이하로 내려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한 6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리카운트는 지금은 사실은 그 인디케이터로 별로 안 써요. 리카운트가 생산량 옛날에는 리카운트를 보고 생산량과 감산량과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생산량이 증가해가지고 리카운트는 이게 큰 수가 없고 하나 질문인데 그러면 옹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유가하고 그다음에 해력 가격하고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침체가 되니까 빠질 것 같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회의 때, 여기 세미나 때 빠질 것 같고, 그럼 해력은 어떻게 될 거냐? 해력은 앞으로 전망이 한 5년 정도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저 정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알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요. 석유 가격은 이전처럼 80달러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100달러 넘기기 어렵고 90달러 넘기기 어렵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기적 100% 요인도 있지만 크게 보면 에너지 트랜지션 즉 탈석탄화가 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석탄을 엄청나게 지금 줄이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내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아까 이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석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가 상승한 한계가 있어요. 요새 유가가요 80달러를 넘기 어렵습니다. 75달러 한 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70달러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즉 극대간 상승이 어렵다. 올라와야 한 80불 밑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또 제가 맞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1년, 2년 뒤에. 그다음에 또 하나, 헨리 허브하고 저는 아까 그 가스 가격, 이게 현물 가격하고 유가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하시기 그 전에 헨리 허브하고 MVP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아까 제가 공연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답이 있다면 답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쪽에서 보면 공급병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지금 공급병이.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오클라호마 쪽에서 그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스페이스 부장인데 한번 이메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노동자가 없다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정식적으로 비자 있는 애들도 안 나타난다는 거야. 잡혀가면은 묻지말로 해가지고 잡혀가니까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잘못해서 그럼 그냥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묻지마 해가지고선 얘네들 추방을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난대요. 그 옛날에는 그랬대. 이게 거기서 할 때 마약 정가만 없으면 다 썼대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 없거든. 근데 지금은 그 묻지마 취업을 한다 하더라고. 저거 있는 애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올랐죠. 조금 있으면 이제 철강을 해가지고 철강 자재비 오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험방에서 생략을 했는데 이 문장 안에 보면 포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민 제한 때문에 인력 구하기 어렵죠. 인건비 올라가고 그만큼 자재값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포스트 푸시 그러니까 공급 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올라간 돈이 있다. 아까 현장 건설 현장 말씀하셨죠?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공급적이고 이거 수요가 어떻게 되냐? 이 수요도 사실은 뭐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요새 미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석탄 발전소를 지금 단기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어요. 2028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공급하고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도 짓고 하는데 이 수요 그렇게 보면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려갈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아까 그 멕시코하고 그 캐나다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캐나다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에 아마 한 30만 톤씩 할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네. 근데 만약 거기다 관세를 지금 붙이잖아요. 관세를 붙이면 그 지역 가격이 올라가면 헬기업 가격은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답이 없긴 한데 이게 아마 LNG 수입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이거 웨이트를 조사하잖아요. 뭐 하이브리드를 하니까 유가 연동 브렌트하고 쪽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브렌트 60불에 이 헬기업 30불이 거의 맞는 단계예요.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65불이면 헬기업이 사실은 한 3불 초반대가 맞는데 지금 4불 넘어갔잖아요. 네. 너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많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이 질문 아무리 다 써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포인트는 공급 줄고 그다음에 수요 늘어서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원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 5분에 10분 사이 잠깐